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구석 하나 없이 평범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사실 아주 비밀스러운 진실이 하나 감추어져 있어요. 그 진실이란 바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름을 2개씩이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법적 본명과 평소에 사용하는 사적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는 본명은 김서연이지만 평소에 사용하는 이름은 김예나예요. 그런 2가지 이름 중 김예나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름은 원래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저의 태명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부모님께서는 갓 태어난 갓난쟁이인 저의 이름을 김서연이라는 법적 본명으로 출생신고를 하셨고 아버지의 호적에도 올리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는 이름은 언제나 태명인 김예나였죠. 부모님께서 저를 법적 본명인 김서연이라고 불러주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김예나라는 철자를 가진 태명은 자연스럽게 저의 별칭으로 굳어지게 되었는데요. 특이한 건 보통 태명으로부터 비롯된 별칭은 주로 가정에서 가족끼리만 사용을 하고 집 밖에서는 주민등록상 법적 본명을 사용하게 마련인데 저의 경우에는 정반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법적 본명이 아닌 별칭인 김예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살아왔죠. 왜냐면 제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늘상 저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빠. 유치원 친구들은 다들 이름이 하나인데 저는 왜 이름이 2개씩이나 있어요? 친구들을 새로 만날 때마다 이름을 둘 중에 어떤 걸로 소개해야 할지 너무 헷갈려요.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단다. 엄마랑 아빠가 늘 말했던 것처럼 김예나라고 소개를 하렴. 그니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김예나는 제 본명도 아니잖아요. 제 진짜 이름은 김서연이고요. 그건 우리 예나가 너무 예쁘고 귀여운 아이라서 그렇단다. 망태 할아버지가 평소에 우리 예나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거든. 데려다가 손녀딸 삼고 싶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집 밖에서 우리 예나의 본명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었던 거야. 망태 할아버지가 너의 본명을 듣고 찾아올 수도 있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엄마랑 아빠랑 헤어져서 망탈아버지의 손녀딸로 살게 될 것 같아요. 그치만 그건 싫어요. 저는 평생 엄마랑 아빠 딸로 살고 싶다고요. 그래.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겠지? 당시에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여서 부모님께서 해주신 망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법적 본명이 아닌 김예나라는 별칭만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런 어릴 적 습관이 몸에 익어서 자라면서도 본명은 거의 쓰지 않게 되었죠. 제가 본명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단 하나, 법적인 서류를 작성할 때뿐이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 주변에 제 본명을 아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출석부에 저의 본명이 버젓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김예나라는 별칭으로 불러주셨죠. 제가 하도 김예나라는 별칭만 사용하고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그 이름에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저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꽤나 평화롭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비록 일가 친척도 하나 없고 가난한 분들이셨지만 딸아인 저에게 세상 어느 부잣집보다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한 2분이 같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시며 참으로 억척스럽게 가난과 맞서 싸우셨죠. 즉, 부모님께서 저더러 본명을 사용하면 안 된다며 그토록 신신당부하셨던 이유는
적어도 두 분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저희 가족 모두가 진짜 신분을 숨기면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튼 어릴 적 저는 마치 느티나무처럼 커다란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별다른 문제도 걱정도 없이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었는데요. 그랬던 행복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린 건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이던 제가 여름방학식을 며칠 앞두고 있던 바로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창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사색이 된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저기 예나야, 너 혹시 가깝게 사는 친척 어른분들이 정말 한 분도 안 계시니? 네,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친척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선생님이라도 얼른 예나를 따라서 병원으로 가야 하거든. 다른 어른들이 안 계시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예나의 보호자잖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렴.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예나네 부모님께서 응급실로 이송되시는 중이래. 그날 저는 담임 선생님의 손을 꼭 붙든 채로 정신없이 응급실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부모님께서 그저 많이 다치셨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를 잘해주면 반드시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딸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해 병간호를 해드리겠노라고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께서 그토록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시리라고는 추호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응급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의사 선생님의 사망 선고였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숨을 거두셨죠. 당시 제 나이가 딱 중학교 1학년, 하물며 친척 어른들이 단 한 분도 없는 상황. 원래대로라면 유일한 유족인 제가 부모님의 장례식 및 사망신고 관련 절차와 서류 처리들을 혼자서 직접 해야만 했지만 참 감사하게도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제가 감당해야만 했던 일은 모든 절차에 대한 권한을 보호자인 담임 선생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법적 서류에 서명하는 것 단 하나뿐이었고 담임 선생님은 그 위임장을 바탕으로 모든 절차를 저를 대신해서 마무리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일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저를 곁에서 계속 보살펴주고 싶어 하셨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선생님께서는 자녀가 3명씩이나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어느 보육시설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날들의 기억이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좀처럼 보육시설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그만 그해 한겨울에 점퍼 하나만 덜렁 챙겨 입은 채로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책이나 하면서 마음이나 조금 달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요. 한겨울 엄동설한 추위가 점퍼 속으로 파고들고 긴 시간 걷느라 배가 고파지면 고파질수록 부모님과의 행복했던 추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정처 없이 무작정 걷고 또 걷다 보니 어느새 저는 저희 세 식구가 다 함께 행복하게 지내던 집 앞에까지 도착을 했더라고요. 이에 저는 순간 아차 싶었지만 기왕 이렇게 집에 오게 된 김에 정든 마당 풍경이라도 보고 돌아가기 위해 대문 사이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는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낯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너 누구니? 누군데 남의 집 마당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거야?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아주머니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실은 여기가 저랑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던 집이거든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같이 살던 마당 풍경이라도 보고 돌아가려고 하던 참이었고요. 놀라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학생네 집이었다고? 어, 그럼 네가 불운하게 세상을 떠났다던 이전 세입자 부부의 딸아이 모양이로구나. 집주인 아저씨한테 이야기 전해 들었거든.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바로 이 아줌마야. 그럼 혹시 마당 구경 조금만 더 하다가 고아원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고아원으로 돌아간다고? 네, 지금은 거기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제 이야기에 잠시 고민하던 아주머니께서는 이내 대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고 날씨도 엄청 추우니까 우리 집에서 저녁밥 먹고 하룻밤 묵고 가려무나. 괜찮습니다. 가족분들도 계실 텐데 민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아줌마 혼자 사는 집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어른이 베푸는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야. 대신 오늘 딱 하루만 머물고 가는 거다. 네가 없어진 걸 알면 고아원에서도 난리가 날 테니 말이야. 그때 저는 아주머니의 호의를 도무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집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다시 잠을 청하고 싶었거든요. 이에 저는 아주머니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고아원으로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의자매 사이로 지내던 대모님 댁에서 하룻밤 묵고 돌아가겠다고 말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하루짜리 외출 허락을 받은 저는 곧장 아주머니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아주머니께서는 난생 처음 본 저를 위해서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맛난 밥상을 차려주셨고, 원래 제가 지내던 작은 방에 이부자리도 한 채 마련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날 하룻밤을 부모님 꿈을 꾸며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게 잠들 수 있었죠. 그렇게 단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세상은 온통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유례없는 폭설이 온 세상을 뒤덮었거든요. 문제는 제가 고아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입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발목 이쪽까지 쌓인 눈길을 헤치고 돌아가려니 정말 이제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때마침 아주머니께서도 저랑 같은 걱정을 하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아줌마가 저녁까지 다 차려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우리 집에 머물러 있으렴. 고아원은 눈이 그치면 돌아가자꾸나. 그치만 고아원 선생님한테 오늘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걸요. 그럼 선생님 연락처를 아줌마에게 알려주렴. 내가 직접 연락드릴 테니까. 근데 선생님한테 이 아줌마를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저희 어머니랑 의자매처럼 지내던 대모님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고아원 선생님도 안심하실 것 같거든요. 제 이름은 김서연이고요. 당시에 제가 주로 사용하던 별칭이 아닌 법적 본명을 아주머니에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고아원은 법적 기관이니만큼 주민등록상의 본명을 사용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튼 아주머니께서는 고아원에게 연락을 해서 폭설 때문에 길이 많이 위험하니 안전해지면 돌려보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또 하루를 부모님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그 집에서 머무를 수 있었는데요. 폭설이 찾아든 이튿날에도 또 바로 이튿날에도 저는 그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루만 더 집에 머물러라, 또 하루만 더 머무르거라 하셨거든요. 물론 저로서는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생면부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그토록 계속 곁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셨던 것도 이상하거니와, 고아원에서 저를 그 집에 계속 지낼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혹시 고아원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나요? 그런데 돌아온 아주머니의 대답은 아주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고아원 쪽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그동안 너는 고아원에 정식으로 입사한 신분이 아니라 임시로 맡아서 보호하고 있었던 거라는 얘기를 하지 뭐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고아원에 정식으로 입사한 원생이 아니었다고요? 그렇다더구나.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고아원에서 임시로 보호하고 있었던 거였대. 그래서요? 설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건가요? 아줌마도 법조금 문외한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이야기를 듣자 하니 어른들이 참으로 무책임하더구나. 여하간 이제 앞으로 어디서 지내게 될지는 전적으로 너의 선택에 달려 있어. 네가 원한다면 정식으로 고아원에 입소할 수 있고 계속 나랑 지내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저는 그런 아주머니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한테 대체 어떤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길래 그동안 고아원에 정식으로 입소하지도 못한 채로 임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건지, 어른들이 참으로 무책임하더라는 아주머니의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이었던 건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아주머니께서는 고아원 쪽으로부터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야, 어른이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중학생밖에 안 된 네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니? 더군다나 다 지나가 버린 일을 들쑤셔봤자 부모님을 떠나보낸 너의 마음만 괜히 더 힘들어질 뿐이고. 어쨌거나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내리는 거란다. 둘 중 어떤 선택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아원으로 정식 입소해서 앞으로 김서연이라는 본명으로 살아가던가, 아니면 우리 집에서 아줌마 딸처럼 지내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내던가.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단다. 저를 친딸처럼 보살펴 주시겠다고요? 이 아줌마 마음이 그렇게 해주고 싶어. 실은 아줌마한테는 딱 너만한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란성 쌍둥이 남매가 있거든. 그래서 아줌마는 사연이 네가 자꾸 마음에 밟혀. 네, 맞습니다. 아주머니는 교통사고로 남편과 이란성 쌍둥이 남매를 한꺼번에 떠나보낸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분이셨고, 심지어 제가 아주머니를 처음 만난 바로 그날이 이란성 쌍둥이 남매의 기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머니께서는 불현듯 눈앞에 나타난 저를 보며 순간 딸아이가 살아서 돌아온 것 같다는 착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를 묵묵히 보살펴 주셨던 거죠. 아주머니에게 저라는 존재는 정말로 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물론 아주머니로부터 가족의 그림자를 느낀 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친어머니처럼 저를 잘 보살펴 주셨거든요. 이에 저는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아주머니 곁에 머물면서 세상 누구보다 살갑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고마워. 그럼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겠구나. 이 엄마가 우리 딸의 이름을 본명인 김서연이랑 별칭인 김예나랑 둘 중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까? 당연히 김예나죠. 왜냐면 그 별칭은 저희 친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매일 사랑을 가득 담아서 불러주셨던 이름이니까요. 그렇게 저와 양어머니는
마음으로 이어진 모녀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 양어머니께서는 어쨌거나 법적으로 고아인 제가 보육시설이 아닌 양어머니 댁에서 머무를 수 있는 조치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모두 완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일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양어머니를 저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뿐이었죠. 그러고 보니 저는 참으로 복받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적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모든 절차를 정리해 주시더니 이번에는 양어머니께서 그 복잡하고 힘든 절차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아무튼 이후 저와 양어머니는 서로의 곁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떠나보냈던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기 시작했고, 가족을 떠나보낸 양어머니의 상처 또한 순조롭게 치유되었죠. 더욱이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은 덕분에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고, 양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더해진 덕분에 명문대 졸업생이 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 무렵 저와 어머니는 뜻밖의 사건과 맞닥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 한창 면접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양어머니께서 급하게 전화를 걸어오시더라고요. 예나야, 지금 집에 큰일 난 것 같아. 엄마 혼자서는 무서우니 얼른 집으로 좀 와주려무나.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집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데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문도 활짝 열려 있고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 뭐니. 아무래도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것 같아. 도둑이라고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안 그래도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너한테 전화를 건 참이야. 여하간 집에 빨리 좀 와주렴. 이에 제가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가 보니 이미 순경분들께서 도착해 있던 참이었고, 저는 경황이 없는 양어머니를 대신해서 직접 순경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당시 주로 대화를 나눈 김순경님께서는 저보다 나이가 대여섯 살 정도는 많아 보이는 오빠뻘의 젊은 남자였고, 무엇보다 아주 듬직하면서도 친절한 사내였어요. 박순자 씨? 신고하신 분 맞으십니까? 성함이랑 연령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아, 저희 어머니 성함이에요. 어머니께서 직접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근처 CCTV에 범인의 모습이 포착되었으니까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어찌나 든든하고 믿음직하던지 저희 집안에 오빠가 한 명 생긴다면 김순경님 같은 사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런 제 생각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었어요. 곧 범인이 잡힐 거라던 김순경님의 말은 딱 이틀 뒤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순경님께서 직접 잠복을 하다가 범인이 눈에 들어오자 즉시 달려가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 끝에 범인을 검거했거든요. 물론 감사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순경님은 범인이 검거된 이후로도 틈틈이 짬을 내어서 저희 집 근처를 하루에도 몇 번씩 순찰을 해주셨거든요. 다른 사건들로 충분히 바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김순경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굳이 시간 내서 저희 집 앞에 순찰을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건도 충분히 바쁘실 텐데 괜히 일거리만 늘려드리는 것 같아서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예나 씨네 집을 잘 지켜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샘솟거든요. 솔직히 조금 복잡해요. 예나 씨네 집을 지켜드리고 싶은 건지 예나 씨를 지켜주고 싶은 건지 제가 왜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요. 실은 저도 제 마음이 왜 자꾸 이러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맞아요. 본심을 잘 모르겠던 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순경님은 분명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마치 오랜 시간 깊은 인연을 맺으면서 지내왔던 사람처럼 너무나도 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이처럼 김순경님은 저를 자꾸만 눈에 발표했고 저는 저대로 김순경님이 십수년 인연처럼 편하게 느껴졌으니 그런 저희 두 사람이 아주 빠르게 가까워진 건 어찌 보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김순경님은 오래지 않아 의남매 사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김순경님과 제가 서로를 향해 아주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더라고요. 오빠도 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얘나 너한테는 연애 감정이 전혀 생기지를 않아. 조금 어색하고 떨리기도 해야 연애 감정이 생기게 마련인데 너처럼 편하게 느껴지는 여자는 난생 처음이야. 그냥 의동생인 김예나로만 보인달까? 그거 진짜 신기하다. 실은 나도 오빠가 너무 편해서 전혀 남자로 보이지가 않거든. 나도 그냥 친오빠처럼만 느껴져. 이처럼 저와 김순경님은 서로에게 연애 감정이 일절 생기지 않는 아주 기묘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저희 두 사람은 혈기왕성한 청춘이었고 심지어 거의 매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대로 오빠가 남자로 보이지 않았고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를테면 그저 가족 같았다고나 할까요. 오죽했으면 결혼 정년기 남녀 사이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냐고요. 그렇게 저와 김순경님은 서로 연심이 아닌 우정을 아주 깊이 쌓아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 양어머니만 중간에서 괜히 실망을 하셨어요. 혹시 사익감을 보나 싶었는데 양어머니께서 보기에도 저와 김순경님의 사이는 세상에서 가장 우애 좋은 친오누이와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한때는 김순경님을 사익감으로 여기셨던 양어머니께서도 결국엔 저희 두 사람의 사이를 인정하게 되고야 마셨습니다. 두 사람이 친오누이처럼 지내는 걸 보니까 혼사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아야, 이참에 나도 양아들 하나 새로 생긴 셈 치련다. 두 사람 서로 싸우지 말고 죽을 때까지 사이좋게 지내. 이로써 김순경님은 얼떨결에 저희 양어머니에게 아들 대접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저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대기업 서류 전형에 당당하게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단꿈에 젖어들었습니다. 반드시 대기업에 합격해서 양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딸도 되어드리고 앞으로 평생 효도하겠다는 일종의 다짐과도 같은 단꿈이었죠. 이에 저는 정말이지 치열하게 면접을 준비했고 마침내 필사즉승의 각오를 다지며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창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에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면접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걸려온 전화는 웬만해서는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겠지만 그날따라 휴대폰 진동이 어찌나 불길하게 느껴지던지 이에 저는 눈치를 무릅쓰며 목소리를 낮춰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전화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양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채로 응급실에 실려가 계시다더라고요. 순간 저는 친부모님을 떠나보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둘도 없는 은인인 양어머니만큼은 친부모님 때처럼 허망하게 떠나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포기한 채로 응급실을 향해 필사적으로 내달렸습니다. 당시 얼마나 놀랍고 경황이 없었던지 택시를 타고 가면 빠를 텐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로 그저 이를 악물고 내달렸어요. 구두굽이 부러지거나 말거나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거나 말거나 양어머니께서 제가 도착할 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를 바라는 일념 하나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랬던 저의 다른박질이 잠깐 멈추게 된 건 병원 바로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 막 도착했을 무렵의 일이었어요. 마음은 바쁘고 급한데 하필이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이더라고요. 이에 저는 위험을 무릅써가며 무단 횡단을 감행했고, 그런 제가 횡단보도의 딱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던 바로 그 찰나에 휴대폰으로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다른 박질을 멈춘 채로 급히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양어머니셨습니다. 우리 애나 많이 놀랐지? 엄마 괜찮아. 오는 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히 오려무나. 그런 양어머니의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터뜨리며 마치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야 말았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음을 터뜨렸던 거죠. 문제는 바로 그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는 평소에 사고가 아주 많이 나는 곳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 한 대가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를 보지 못한 모양인지 방향을 바꾸지 않은 채로 곧장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때마침 바람처럼 나타난 누군가가 저를 품에 확 감싸 안더니 위험하게 지나가는 차량들 사이를 헤쳐가며 저를 길 건너편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이 사람이었죠. 오빠가 여기는 어쩐 일이야? 오늘 내가 여기서 교통지도 하는 날이거든. 근데 그러는 너야말로 위험하게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대체 뭘 하고 있던 거야? 이에 저는 응급실로 다급히 달려가던 도중이었다는 이야기를 김순경님에게 전했고, 김순경님은 마치 친오빠가 7살짜리 어린 여동생을 달래듯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많이 놀랐겠네. 그래도 다행이다. 어머니께서 의식을 찾으셨다고 하니까. 그치만 예나야, 어찌되었건 오빠 직업이 순경이잖니. 대한민국 경찰로서 공과 사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단 횡단 딱지를 끊어야 할 것 같은데 신분증 있으면 잠깐 줘볼래? 저로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생사를 오가는 급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했던 것이더라도 저 때문에 여러 운전자들이 사고를 겪을 뻔했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겸허하게 주민등록증을 김순경님에게 건네주었는데요. 제 주민등록증을 받아든 김순경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 주민등록증을 보며 거의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게 대체 뭐야? 이거 진짜 네 주민등록증이 확실해? 사진은 분명 네 얼굴이 맞지만 이름이 다르잖아. 그제야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제가 김순경님에게 김서연이라는 본명을 알려준 적이 없더라고요. 신분증에는 당연히 법적 본명이 기재되어 있었기에 지금껏 저를 김예나라는 별칭으로만 알고 있던 김순경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법도 했습니다. 실은 나한테는 이름이 2개 있어. 이름이 2개라고? 하나는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는 김서연이라는 본명이고 다른 하나는 친부모님께서 태명으로 지어주셨던 김예나라는 별칭이고, 오빠가 알고 있는 내 이름이랑 신분증에 있는 본명이 달라서 많이 놀랐지? 그럼 어쨌거나 이 신분증이 네 거 맞다는 거지? 정말 확실한 거지? 김순경님은 그 신분증이 저의 것이 맞느냐며 계속해서 되물었고, 저는 속으로는 이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놀랄 일인가 싶으면서도 어쨌거나 면목이 없는 입장이었기에
계속해서 제 신분증이 맞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알았어.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서 기다려.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확인해 볼 일이 있으니까. 말을 마친 김순경님은 곧장 본서로 이런 무전을 날렸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김순경님은 저의 본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를 무전기에 말했고 잠시 후 문제없는 진짜 주민등록증이라는 회신이 돌아오기가 무섭게 제 손을 꼭 부여잡고서는 그야말로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우리가 서로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하게 느꼈던 이유도 바로 이래서 그랬던 거였어.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지냈던 거니? 내가 널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를 찾아다녔다고? 당연하지. 너는 내 친동생이거든. 우리는 의남매가 아니라 친남매 사이였다고. 그날 저는 김순경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름과 관련된 출생의 비밀이 한 가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친가와 외가는 평소 워낙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앙숙지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양가의 외동아들과 외동딸이 연분이 나자 집안 어른들의 결혼 반대가 아주 극심했다고 해요. 친가 쪽에서는 저희 아버지를 멀리 유학 보내려고 들었고 외가 쪽에서는 저희 어머니의 머리를 깎아서 절에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 부모님 사이를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안달이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을 만치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셨기에 가족과의 모든 인연을 끊은 채로 야반도주를 해서 그곳에서 혼인신고를 올리고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렇게 은둔생활과 부부생활을 동시에 시작한 부모님께서는 오래지 않아 첫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저희 친가가 남녀 불문하고 워낙에 손이 귀한 집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저희 할아버지는 꽤나 무서운 분이셨더라고요. 당시 저희 부모님의 은둔 생활을 돕던 사람은 아버지께서 대학에 다닐 적에 가장 친하게 지내던 하구이자 친우였는데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할아버지가 미리 심어놓은 뿌락치였다고 해요. 뿌락치를 통해 첫째 손주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할아버지께서는 그 길로 손주를 홀라당 데려가 버렸고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은 원수놈 집안의 사위가 되어버렸으니 손자라도 데려다가 가문에 대는 이어야겠다는 것이었죠. 그때 할아버지의 손에 의해 본가로 데려가진 손자가 바로 나였어. 심지어 난 할아버지한테 평생을 속으면서 살아왔고 할아버지가 아빠랑 엄마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거든. 난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고 그럼 내 존재는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한평생 철저하게 거짓말로 일관하던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총기가 흐려졌는지 내가 딱 20살이 되던 해에 아주 큰 실수를 하셨거든. 김순경님, 아니 오빠가 들려준 할아버지의 결정적인 실수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 실수의 단서는 바로 인터넷과 휴대폰이었죠. 할아버지가 통신사를 옮기면서 기존 통신사에 등록되어 있던 가족결합 할인을 새 통신사 쪽으로 이전시켜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면서 나한테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아 오라고 시키더라. 근데 그 서류는 굳이 동사무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세대주인 할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서류에 그동안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 걸로 나오더라고.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있던 시점이었고 각종 민원 서류들을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던 시점이었어요. 더욱이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직계가족인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와 생사 여부 또한 기재가 되어 있었죠. 그 서류를 보니까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 걸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엄마도 살아계신가 싶어서 이번엔 아버지 쪽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었어.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야? 오빠가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거. 직계가족이라면 가능해.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거고.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더니 어머니도 살아계시는 걸로 나왔고, 심지어 나한테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친동생도 하나 있더라고. 당시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오빠는 그야말로 격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는 오빠로 하여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완벽하게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매년 저희 부모님의 제사까지 지냈다고 하니 살아있는 부모의 제사를 지냈던 오빠 입장에서는 분노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에 오빠는 길길이 날뛰며 할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실토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는데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그토록 매정하던 할아버지가 가문의 대를 이을 유일한 후손인 저희 오빠의 분노만큼은 참으로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오빠가 홧김에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날부로 가문의 대가 끊겨버리는 셈이었으니까요. 아무튼 덕분에 오빠는 할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출생에 대한 모든 진실을 고백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알게 된 이야기가 조금 전에 애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던 저희 부모님의 은둔 생활과 오빠가 본가를 데려가졌던 과정에 대한 것이었죠. 물론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한데 오빠는 할아버지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그날부로 본가와의 완벽한 의절을 선언한 뒤 집을 떠났고, 할아버지가 언제 어떤 몹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을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되는 것을 선택했던 거고요. 오빠가 경찰이 된 이상 할아버지도 더는 어찌할 방도가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는 오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였을 뿐, 저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이 되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도 같이 하더라. 나를 본가로 데리고 온 바로 이튿날에 부모님께서 어디론가 급하게 이사를 가서는 이번엔 아주 완벽하게 잠적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지금껏 내가 부모님이랑 너를 찾아다녔던 거야.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모님과 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랑 본적지만 나와 있을 뿐 현재 살고 있는 주소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내가 너와 부모님의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줄줄이 외우고 다녀봤자 정작 주소를 몰라서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랬구나. 오빠 일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더 깊이 잠적을 하셨고 나한테도 본명이 아니라 별칭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였어. 내가 우리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한 할아버지도 언젠가는 나의 존재를 알게 될 테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할아버지라는 존재는 위험한 사람일 테니까. 내 생각도 같아. 너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별칭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을 게 분명해. 당시 제가 그런 생각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망태 할아버지의 이야기 덕분이었어요. 저의 존재를 알게 되면 홀라당 데려가서 손녀로 키우려고 할 거란 망태 할아버지는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진짜 저희 할아버지라는 존재를 뜻하는 것임이 분명했으니까요. 즉 저는 부모님의 지혜 덕분에 그분들의 딸인 김예나로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저희 오빠는
살아생전의 부모님을 영영 만나지는 못하게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오빠와 저의 기억을 서로 맞추다 보니까 오빠가 부모님의 생존 사실과 여동생인 저의 존재를 알게 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오빠는 그런 줄도 모르는 채로 지금껏 저와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찾아다니며 지내왔던 거고요. 심지어 오빠가 그동안 저를 찾아내지 못한 이유마저도 너무나도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생존 여부까지 다 나오는데 하필이면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 그래서 널 찾아내는 길이 참으로 험난했지. 경찰인 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가족을 찾아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나마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적십자에서 헤어진 가족 찾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하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을 해봤더니만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소식이 끊긴 가족을 찾아주는 활동이라서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는 회신만 돌아오더라고. 하지만 바로 오늘 아침에 나한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지. 지금 다시 돌아보아도 참으로 기적 같은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적십자 쪽 프로그램으로부터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좌절하던 바로 그날, 저의 다급한 무단 횡단을 통해 오빠가 동생인 저를 마침내 찾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오빠랑 제가 의남매 사이로 지내면서 서로를 각별히 챙겼던 것 또한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 어쩌면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오빠를, 오빠에게 저를 데려다 주셨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니, 저랑 오빠는 분명 그랬으리라고 믿어요.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너희는 친남매 사이라는 암시를 계속 주셨던 덕분에 저희가 비록 의남매였을지언정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다가 마침내 서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일 테죠. 그래서 오빠는 살아생전의 부모님을 만나 뵙지 못한 일을 그저 슬퍼하지만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저희 곁에 살아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물론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의 양어머니께서도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부모님이셨더라고요. 제가 김순경, 아니 저희 친오빠를 양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던 바로 그 순간 양어머니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전에 예나가 고아원에 임시 보호되고 있던 신분이라는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 엄마가 너한테 해줬던 얘기 기억하니? 어른들이 참으로 무책임하다면서 분노하셨던 바로 그 얘기 말씀이세요? 그렇단다. 실은 그때 너한테 엮여있던 복잡한 문제가 바로 친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의 양육권 다툼이었어. 고아원 선생님께서 넌지시 귀뜸을 해주시더라. 우리 예나가 고아원에 가게 되던 그 무렵에 손녀를 임시보호하고 있으니까 친권자들이 얼른 데리고 가라는 통지서를 나라에서 친가랑 외가 쪽으로 보냈는데 그제서야 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양가의 할아버지들이 서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싸움을 벌였다더라고. 그래서 두 조부모가 싸우다가 합의점이랍시고 찾아낸 것이 너의 양육권을 두 사람 다 포기하는 거였다지 뭐니. 그래서 내가 고아원 행정 담당 직원한테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토록 분개를 했던 거야. 자기 자존심 때문에 혈육을 포기하는 건 인간 말종이나 하는 선택이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양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친가와 외가가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친할아버지라는 자와 외할아버지라는 자의 추태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이었기에 그 이야기를 평생 가슴에 묻어둔 채로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이인 제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엇나간 인생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랬던 비밀을 털어놓으셨던 건 다름 아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이제 우리 예나 곁은 친오빠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 엄마는 아무 걱정 없단다.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 아무리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오빠가 곁을 지켜주는 한 저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 푹 놓으셔요. 그러자 제 곁에 있던 오빠 또한 한몫 단단히 거들고 나섰습니다. 젊으셨을 적에 떠나보낸 자녀분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란성 쌍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를 아들로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누가 뭐래도 예나의 친오빠이니만큼 예나의 어머니 또한 당연히 저의 부모님으로 모셔야 마땅할 것 같아서요. 정말이니? 진짜 내 아들이 되어줄 수 있겠어? 당연하죠. 앞으로 각오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나랑 저랑 둘이서 어머니께서 효도를 받다 지쳐서 지겨워지실 때까지 아주 살갑게 잘 모실 테니까요. 이로써 저와 친오빠와 그리고 양어머니는 세상 그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날의 인연은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저와 오빠는 의좋은 오누이인 동시에 둘도 없는 효녀 그리고 효자거든요. 그런 자녀들 덕분에 어머니께서도 지금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요. 한때 과로와 간경화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실려가셨었지만 지금은 거의 완쾌되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다만 저는 그 몹쓸 친가와 외가를 향해서 제 손을 더럽히는 직접적인 복수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명색이 훌륭한 경찰인 오빠의 동생으로서 제 손을 더럽혀가면서까지 직접적인 복수를 하는 건 곤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와 오빠는 진짜 제대로 된 복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수 방법은 다름 아닌 저희 오누이의 행복이죠. 저희 오누이가 친가와 외가와는 일절 관계없이 두 집안의 후손으로 살지 않게 된 덕분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참혹한 복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애청자 여러분들께 응원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오누이의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하려면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거든요. 부디 저희 오누이가 그 몹쓸 양가 사람들에게 너희의 가족이 아니라서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